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 훈풍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구 대국 1위의 인도 경제의 약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한국이 인도 경제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전문가 맹현철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님이자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마침 인도가 총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총선 기간이 6주예요. 네네. 지난달 19일에 시작해서 이번 주말까지 6월 1일까지 이제 치러지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5차, 그러니까 6단계까지 투표가 이루어져 있고요. 6단계.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 7단계가 이제 6월 1일에 있고, 네. 그리고 개표는 6월 4일 하루에 다 이루어집니다. 음, 여러 번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이제 워낙 국토가 넓고 유권자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많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유권자 보니까 14억 인구에 9억 7천 네네. 명이 뭐 반올림에서 많이 10억 정도 10억 생각하시면 정도. 됩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지금 결국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 연합이 압승이 예상되는 상태고 그러면 네네. 이제 모디 총리가 3년임을 하게 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인도 선거 방식은 그럼 이게 9억 7천만 약 10억 명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데 그 전자투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인도에 투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모형이 온라인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렇게 눌러서 투표가 집계된 전자투표기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개표를 6월 4일 하게 됩니다. 네. 모디 총리를 보니까 사면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뭐 이런 게 대세인데 이게 모디 총리는 보니까 인도가 이제 계급 사회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게 뿌리 깊게 카스트 맞습니다. 제도에 네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최하층민 출신이라고 해요. 최하층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최하층민보다는 서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 네, 그러니까 인도에 보면 기타 후진 계급이라고 해서 OBC라고 쓰는데요. 뭐 불가촉 천민도 있고 뭐 네, 계급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하위 20%부터 한 60% 정도에 차지합니다. 그러다 중간, 보니까 중간 서민 또는 하위 중산층이라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디 총리가 서민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인도 정권의 그동안의 특징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주로 이 지도자를 배출을 많이 했던가요? 실제로 인도 정치, 특별히 이제 전국적인 리더급들은 이제 정치를 하는 가문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야당인 인도 국민회의의 리더격인 이제 라훌 간디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 총리의 내루 이제 총리. 그 사대손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맨 위에 브라만 계급이 있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카스트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에 그 따라서. 직업이 보통 세습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정치계에서도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총선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인도의 변화가 많을 텐데 이제 이게 지금 압승한다고 예상되는 당이 이제 연합당이 인민당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인도 인민당. 네. 근데 인도의 정체성 확립 뭐 이런 걸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인도는 사실은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지만 힌두교 국가이기도 하고 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네네. 그죠? 북쪽은 주로 이슬람인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알기로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파키스탄은 국가를 만들면서 이슬람 국가를 천명을 했고요. 네. 반면 인도는 세속주의 국가를 천명을 했습니다. 세속주의. 네, 그래서 세속주의 노선을 사실 따르는 모양새는 가지고 있지만 네. 현실에 작동하는 원리는 힌두 우선주의가 맞고요. 그렇군요. 힌두교인이 한 80% 정도가 되는데 이제 주로 힌디 벨트라고 불리는 이제 북쪽 지역에 좀 많고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인민당이 압승할 경우 사실 과반으로 얘기하면 뭐 개헌까지 해서 힌두교를 국교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사실 뭐 그것을 바라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굳이 이미 힌두 제일주의 또는 힌두 국수주의로 이득을 보고 있는 정당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법제화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에 종교가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언뜻 드는데. 네. 나른드라 모디 정권 이익이 이제 지난 10년간이죠. 뭐 엄청나게 인도는 경제 발전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모디 총리가 가진 최대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록을 보니까 21년에는 6.7%,
23년에는 6.0%, 올해도 한 6% 후반의 경제 성장, 고도 성장을 네네.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부를 축적한 억만장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법인세 인하라든가 증시 상승이 상당히 여기에 이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빈부격차예요. 네네. 인도는 제가 알기에는 북쪽은 좀 가난하고 남쪽은 좀 네, 부유하고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네. 네. 그다음에 개인별로도 굉장히 소득 격차가 네네. 더 극심해졌다. 네네.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네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제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비시장 같은 저는 이제 마케팅 전공이니까 소비시장을 주로 보는데 중산층과 상류층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서민들의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소비 양극화 네, 현상이 맞습니다. 나오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인도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예. 특히 기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SUV, 그러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인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중산층의 소비가 늘면서 이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판매가 많이 늘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중산층의 소비는 확실히 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게 네. 이제 인도 경제 성장이 IT 서비스 산업 그리고 대기업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저 차트를 보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지금 해가 갈수록 지금 사실은 밑단도 사실은 줄어들고는 있는데 네. 퍼센테이지로는 줄어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그래프 자체가 이게 모양 자체가 사실은 위에 쪽으로 쏠리면서 그 고소득층도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건 저 중산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네네. 소비가 확대되고 그만큼 내수시장, 그다음에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수출시장이 굉장히 그 여력이 더 있어지고 구매력이 더 높아진다.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많은 제품들이 인도에서는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국내 제품을 파는 회사들에게는 인도 내수 시장이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디 총리는 뭐 경제 하나로 이제 사실은 이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이 선거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보니까 10년 전에 인도 서부 지역의 구자라트 주 총리까지 맞습니다. 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힘을 받아서 이제 총리까지 맞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네네. 이때 제일 눈에 띄는 업적이 이제 공공기업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니까 이제 공기업 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력을 그 주 정부의 그 주의 경제력을 향상시켰고 이걸 모델로 해서 인도 경제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실제로 인도 경제도 지금도 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공부문이. 공공 부분뿐 아니라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정부가 주도를 먼저 해서? 주도를 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자본 지출이 늘면서 민간도 자본 지출이 늘린 건데요. 네. 먼저 정부가 선도적으로 자본 지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이 따라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모디 정부도 결국은 자유화를 외치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우선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를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당분간은 또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겠고.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디 정부 시절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 인프라 쪽에 이제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BJP 정당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자동차 기업 이제 타타죠. 타타는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마켓시어가 3위인 기업이고요. 네, 1위는 어디입니까? 1위는 이제 일본 계열인 마루티 스즈키고 2위가 현대자동차입니다. 아, 합작사가 1위네요. 그럼. 네네. 아, 그렇군요. JP 모건의 필리포 고리 아테 최고 경영자가 최근 포럼에서 아시아 지역의 주식과 인수합병 시장을 언급하면서 가장 주목할 국가가 바로 인도다. 일본도 있고. 네네.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럴 걸 본다는 것은 외자 도입이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이 들어올 거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네네. 거다. 이런 얘기가 되고 결국 이 얘기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할 기업이
많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캐피탈이 유입이 많을 것이다. 네네. 뭐 이렇게 전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인도 경제는 쌍둥이 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해외에서 자본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제 M&A도 많이 늘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도 비즈니스가 사실 외국과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내의 여러 가지 뭐 관계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리소스를 활용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인도 기업이 인수한다든지 아니면 합작법인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게 사실 용이한 면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M&A도 사실 쉽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합작법인으로 성공한 사례도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는 좀 늘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M&A 결과로 나온 기업들이 과연 인도에서 여전히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영향 배경도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소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와 문화에 굉장히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인도만의 특별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지를 잘 글로 이해하는 패턴이라는 게 게 있을 중요합니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결국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인구가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 1위 국가 네네. 중국을 제치고 됐잖아요. 인구가 굉장히 이 투자를 외국인들이 투자 결정하는데 굉장히 키 포인트, 네.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는 분들이 많고 피델리티나 블록록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국가의 경제 활동 인구,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네네.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주가 밸류, 국가의 주가 밸류션하고 연관이 긴밀하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인도 굉장히 인도 증시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해졌어요 인도가.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의 중위 연령을 보면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이요. 네네. 가장 많은 그러니까 중위 연령. 중간.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많이 관심을 받는데 인도네시아가 한 30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이제 노동 공급과 그다음에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인도의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점도 함께 보면서 인도를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교육열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한 가문이 네네. 한 마을이 거의 이게 친척으로 이루어진 마을도 제가 본 거는 그 말이 그 하나를 인도 공과대학에 보내려고 정말 모든 걸 투자하고 네네. 공과대학만 가면 모든 가족들도 부양하고 네. 아 이게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시장이 두 개로 갈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뽑고 싶어하는 노동 시장이고요. 그 시장에서는 공급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노동 시장은 이제 좀 단가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났군요. 네, 그래서 대졸 초임 기준으로 하면 뭐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 계열이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도 공과대학을 나와서 맞습니다. 유수의 IT 네네. 이런 데로 이제 빠지려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이제 인도도 20대가 중위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젊은 나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젊어진 젊은 나라인데 인도로 이제 세계 공장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보니까 이게 노동력 블루칼라 방금 말씀하신 블루칼라뿐 아니라 화이트 칼라도 인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고급 기술자 그다음에 그 굉장히 그 두뇌의 그 활동이 왕성한 네. 이 인력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도의 맨파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가격 대비 훌륭한 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것보다 인도 프로그래머를 고용하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인도에 R&D 센터를 두고 하청 개념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인도에다가 맡기면 조금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인도를 국가 전체를 보면 R&D 지출이라든지 특히 민간 부분의 R&D 지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0.6% 정도가 R&D 예산 지출이거든요. 연구개발 쪽이 좀 취약하다. 네,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이제 많은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R&D 아웃소싱이고요. R&D 아웃소싱에 있어서는 인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게 사실 미국
보다 저렴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블루 칼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인도에 들어갔는데 인도에 들어가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여행 유튜버들도 여행하기 쉽지 아직도 최악인 나라다 이렇게 꼽고 네네. 있는데 그만큼 SOC나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요. 그만큼 그 나라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네네. 시스템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뭐 교량 철도 같은 SOC를 까는 것도 그렇고 아직도 네. 태반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네네. 지방 가보면 뭐 좀 엉망진창이죠.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간접적으로 투자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현지에서 상장하고 현대차가 이제 IPO 상장한다고 밝혔잖아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일정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바로는 네. 그 IPO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인도의 금융감독인 기업인 세비에 사전 심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6월에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네. 이제 그거를 지켜보아서 정말 사전 신청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도 분위기상 외국인들에게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규제라든가 네. 반감이라든가 이 정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인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직접 투자 비율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인도 정부가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산업이다 그러면 100% 외자를 열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뭐 50% 이하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자동차 쪽에 인도가 많이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자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섹터들을 보자면 어떤 종목이 아니라 업종들이 네네. 눈에 띄게 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소비를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인도 의료 부분이 원래 전통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던 섹터였는데 네. 민간으로 넘어간 지가 좀 됐습니다. 의료.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고 여유가 있다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부분이 헬스케어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마침 인도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료 부분이 네네. 먼저. 근데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대부분 국민들이 오해하고 선입관도 많고 이게 인도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보면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문화부터 시작해서 네네. 왜 그들이 겐지지강에 그렇게 네네. 화장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네네. 몰고 하는지 또 계급 사회 우리가 사실 계층 사회 계급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저변에 깔리는 시스템이나 기조들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맞습니다. 체험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넷플릭스라든가 인도 네네. 영화를 통해 보면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면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 네네. 저는 네네. 기억이 나는데 보면은 최하층민을 벗어나려고 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 뭐 그렇게 간절한 건가? 뭐 저 정도로 지금 굉장히 사회가 좀 불안 요소가 있는 건지 이렇게 네네. 생각도 들고. 네네. 근데 이 부분을 기업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좀 어떤 식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인도를 알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좀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인도라는 나라가 성장할 거라 생각하지만 어느 산업이 성장할지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뭐 인도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한 방법이 있겠죠. 지수에. 네. 그리고 만약에 공부가 조금이 돼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을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프라 부분이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인프라에 대해서 뭐 ETF라든지 뭐 그런 게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공부가 되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개별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핀포인트로 투자 범위를 좁혀갈수록 높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리스크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 지수 쪽에 그 변동폭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인도라는 나라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인도의 특정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좀 가지고 공부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라는 곳이 이제 수익성은 높게 예상이 되지만 이제 위험도 사실 큰 국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자본시장을 보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도는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상 네네. 한 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네네.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는 증권사 리포트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통계와 네네. 뭐 어떤 팔로업이 돼 있는 건지 네네. 정부는 인도에 대해서 충분히 스터디를 가지고 대비를 해서 정부가 일단 주도를 좀 해서 나갈 준비는 돼 있는 건지 그럴 필요는 네네. 있는 건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도에 나가서 할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도에 그냥 나가기 많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나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정부 측에서 인도에 대한 관심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 우리가 좀 더 스터디를 해야 돼요. 네네. 예, 연구를 해서 인도 공략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원풍 서울대 맹영철 교수님 모시고 약진 중인 인도의 정치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